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지역 경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예민해진 지역민들 사이에서 숱한 갈등이 발생해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깊어지는 갈등을 이번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안현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또 그렇죠. 이번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강원도 내에서 나오지 않은 지 닷새째를 맞이했고 또 방역당국은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좀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얼어붙어 있고 위축돼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느끼는 바는 좀 어떠십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강원도는 청정 강원을 지키고 있고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입원했던 환자들이 속속 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원도는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또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개학이 다시 또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초기에 허위 제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확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올리거나 전화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실시간으로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영상까지 올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새롭게 공공기관인 것처럼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됨과 동시에 폐 질환이 심해지고 폐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라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서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좀 이른 상황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유발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고소나 고발 접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진행과 더불어서 이제 가짜 뉴스도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개인 간 갈등이 되는 유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어떤 특정한 병원에 다녀갔다라든지 어떤 특정한 매장에 다녀갔다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이 가짜 뉴스로 생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 신천지 교회 그 교인들이 다수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 매장이라든지 병원이 신천지와 관련된 곳이다. 매장에 신천지 교인들이 또 왔다 갔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런 또 허위 정보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통되는 정보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라도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왔다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곳에 가면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이것이 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장이기 때문에 내가 저곳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지 않겠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그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장들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원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춘천에서도 의원이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하는 허위 정보 때문에 또 강력한 대응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릉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발생됐을 때는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그 유포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을 때에는 그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가 좀 요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정말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방법은 더 악랄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언론사까지 사칭하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터뜨리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더라 이런 식의 소문으로 위장 조직이다. 저 가게는 그런 위장 조직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애꿎은 자영업자만 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관련 접수가 늘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위 사실이 공개가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 들은 사실을 뭐 사심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퍼뜨리거나 하는 목적보다는 주위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도 중간 유포자까지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업무의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허위 사실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개인 간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방해라고 하는 부분하고 명예훼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의 경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런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 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런 사적인 영역 외에도 또 공적 영역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해서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대구 신천지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했었다라는 거의 허위 진술을 해서 그 사람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또 있었고요. 또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바레인에 다녀와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메르스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레인에 다녀온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구속 수사를 받아서 6개월 실형이 선고됐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이나 공적으로 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로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그렇잖아요. 좀 상황이 좀 흉흉한 상황인데 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면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초기에 잘 잡히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굉장히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있는 곳이 모두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에 대한 그 혐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다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다녀간 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다 그 같은 종교 집단의 그 관계자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병인지, 아니면 확진자가 어디를 왔다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받은 정보가 이제 나도 받은 정보인데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퍼나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안타깝지만 또 굉장히 잘 되는 경쟁 업체인 경우에 다른 그 경쟁 업체에서 저희가 신천지가 하는 곳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유튜버나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카페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그래서 뭐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댓글이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처벌의 대상이고 이미 강원도 내에서만 해도 120여 건 정도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워낙에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유포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카페에 올리시기보다는 정확한 뉴스 보도나 사실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것들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이 경로를 유출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했던 것도 공무원이고 이번에 이제 춘천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도 경찰관이 있었던 일이라 공무원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고 또 공무원분들의 경각심을 조금 당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한 줄기 좀 듣기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착한 건물주, 임대료를 내려주는 그런 운동이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이제 건물주들이 손을 잡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는 반면에 이 속에서도 또 갈등이 생긴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임대인들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네. 임차인들의 좀 어려운 점을 같이 동참하시고자 뭐 임대료를 뭐 많게는 100%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50%, 30%, 20%,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장기간 또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좋은 미담 사례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다른 지역의 어떤 지역에 있는 임대인들의 연합이 그러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 그 이후로 뭐 유명 연예인들 또 뭐 연예인은 아니라도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네.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런 지역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은 상당히 뭐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칭찬받아서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이런 부분을 해주지 않는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먼저 사실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분들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를 보면은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뭐 임차료를 30% 정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해당 건물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오히려 나서서 30%는 부족하다, 50% 깎아달라, 그리고 기간도 한 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그 애초에 30% 깎아주려고 했었던 그 어떤 시도 자체가 무산됐었던 사례들도 뭐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임대인들이 먼저 나서서 해준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이것을 뭐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요구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법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매출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명백해지면 뭐 민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그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사태로 인해서 차임이 과거에 정해놓은 차임이 그러니까 월세가 과도하다든지 과소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다 동일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차임에 대해서 협의가 없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차임이 좀 크다. 그리고 뭐 많은 매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차임이 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임대인을 어떤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좀 개입시키는 의미로서는 차임 증감 청구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권리를 주장해서 소송으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런 뭐 임대인들이 적극 나서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이제 안현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다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 또 장사를 잘 하셔야 본인들도 이제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라는 입장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가게를 갔는데 당연히 그 매출액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아주 어렵게 그 건물주에게 내일이 이제 임대료를 내는 날짜인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3개월 동안 50만 원씩을 그 인하해 주겠다고 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하를 안 해주는 그럼 건물주는 나쁜 사람이냐? 꼭 그것은 아니고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은행에 융자금을 계속 갚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거기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이제 인하해 준 건물주에 한해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국회에 법을 통과가 되어야 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이제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곳을 임대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지자체 역시 재산가액의 5% 수준의 임대료를 받던 것을 한 1%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도 입주 업체 모두에게 그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일부 업체는 이 인하된 임대료를 가지고 지역에 나누는 입장으로 마스크를 사서 이제 기부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서로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굉장히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모두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 모두가 양쪽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변호사님, 관광업계의 갈등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놓은 비행기표나 호텔이나 펜션 등 이런 환불 취소 이런 사례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여행을 계획했다가 이제 취소하는 경우, 그것이 여행사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그 여행을 가려 했었던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나와 있고, 대부분은 이 고시에 따라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환불하고, 그 한 달 내의 기간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여행 금액에까지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도 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인해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가 될 때에는 계약금을 전부 환급하고 위약금을 받지 않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천재지변이나 전란이나 정부의 명령 이런 것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소비자의 과실 없이, 소비자의 변심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쟁이 걸려 있고, 지금 소비자 보호원에 걸려오는 전화들도 과거에 비해서 10배, 20배 폭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여행업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행업계도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약금이라도 받지를 않으면 여행업계가 거의 대부분 도산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와 업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피해를 부담하는 식으로, 좀 나눠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전란에 준한다라고 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약금에서도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위약금을 반반을 나눠서 소비자에게 반만 부담을 시킨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으면 이제 소송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갈 텐데, 거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액수를 서로 분담하는 식으로 손해를 그런 식으로 좀 분배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는 방식이 좀 차관이 돼서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행업계뿐만 아니고 또 지금 예식업계라든지 예식장과 관련된 뷰티라든지 사진업계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었던 예식들도 미루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강행하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차피 예식을 결정하셨으면은 안 하실 건 아니니까 이제 상당한 기간을 좀 미뤄두면서 미뤄두는 기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계와 마찬가지로 위약금에 대해서 소비자와 업계가 절반이 됐든 30%든 70%가 됐든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을 나누는 식으로 해서 서로 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양보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 그리고 안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